저는 72세이며 서울에서 작은 약초 가게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치유식물과 차를 팔며 상담을 해도 그들이 제가 겪은 고통스러운 삶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웃음을 띠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삶은 항상 약초와 치유식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방직 공장에서 하루 종일 바느질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공장은 산업지구에 있었고 수백 명의 여성이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바느질하며 우리가 살 수 없는 옷을 만들던 큰 건물이었습니다. 현석이의 아버지는 제가 임신했음을 알자 책임지지 않겠다며 떠났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였고 약속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저는 19살에 현석이를 낳았지만 아이에게 사랑을 다하고 제가 받지 못했던 것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다르게 자라길, 사랑받으며 성장하길, 제가 경험하지 못한 기회를 갖길 바라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사랑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저를 마음대로 생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주니어의 점심을 챙긴 뒤 2번의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공장은 뜨겁고 먼지가 많았으며 화학물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손가락은 뻣뻣해지고 허리는 아팠으며 눈은 피로했습니다.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오면 몸은 지쳤지만 저녁 준비, 현석이의 숙제 도와주기, 빨래, 청소 등 다음 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생활은 제 마음을 부서지게 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주말에는 빨래나 청소를 하지 않을 때 저는 그를 공원에 데려가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며 제가 가지지 못한 어린 시절을 주려 했습니다. 학용품, 좋은 옷, 새 신발을 사기 위해 한 푼, 2푼 아꼈습니다. 현석이는 다정한 아이였고 그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하루하루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가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 평화로운 삶을 살 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제가 희생하며 키운 그 안에 괴물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준 사랑이 왜곡되어 나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현석이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뛰어나지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숙제를 불평 없이 했습니다. 저는 모든 부모 마이너스 교사 회의에 참석했고 선생님들은 항상 예의 바른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이상한 행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할 때 오래도록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불편했지만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확인하면 그는 멀리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지나치게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안기고
뺨에 오래 키스하고 이유를 만들어 몸을 붙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애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고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 문을 잠그고 목욕 습관을 바꾸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며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조차 불안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15일 월요일 모든 것이 변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작업 중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꼈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의자에서 떨어지며 다른 여성들의 비명과 기계가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그 후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의사는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제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드물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제 몸 왼쪽은 완전히 마비되어 왼팔과 왼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욕, 옷 입기, 화장실 가기, 식사 등 모든 것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아들 현석이가 저를 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제게 엄마,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삶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돌볼 거예요. 당신이 저를 위해 평생을 바쳤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헌신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초기 며칠은 평범했습니다. 현석이는 제 목욕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기며 화장실에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정한 아들을 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저를 돌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주 3회 저를 돌봐주기 위해 배치한 50대 여성을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뇌출혈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었고 친절하고 존중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석이는 그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결국 그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현석이는 제가 더러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목욕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할 때는 10분 정도 걸리던 목욕이 그의 손길 아래서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는 마비 환자는 일반인이 상상도 못할 곳까지 더러움이 쌓인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심각한 감염이 올 수 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점점 특정 부위, 특히 가슴과 사적인 부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언제나 청결을 위한 마사지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비 환자는 더 세심하게 씻어야 한다. 의료 지식이 없는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다. 나는 전문 사이트를 찾아 공부했고 이렇게 참고해서 씻고 있다. 내 인내심에 감사해야 한다. 그의 손길이 단순한 청결과 관련이 없는 부위로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가슴을 원을 그리며 만지면서 혹시 결절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야. 혈액순환이 안 된 마비 여성은 암 위험이 높거든이라고 말했고
사적인 부위도 손가락으로 만지며 분비물을 제거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왼쪽은 완전히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제 삶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 복용약, 식사, TV 프로그램까지 모두 그가 결정했습니다. 그는 엄마를 위한 거야. 내가 제일 잘 알아라며 고립시켰습니다. 이웃이 방문해도 그는 지금 잠자고 있다거나 몸이 아파서 쉬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객은 점점 줄었고 현석이는 날마다 더 심각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이야기의 끝으로 바로 가지 않고 먼저 제 인생의 시작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든 것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아들의 돌봄이라고 믿었던 것은 모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비 상태가 그가 원했던 기회였던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초기에는 제가 단순히 회복 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 몸을 관찰하며 청결이라는 명목으로 신체의 사적인 부분을 만졌고 제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를 채거나 거부하면 엄마,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야.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말투는 항상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에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그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세밀하게 제 생활을 감시했습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 침대에서의 움직임, 식사 속도, 심지어 눈 깜빡임까지 체크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엄마, 이렇게 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나를 믿고 따라야 해라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설득이 아닌 점점 강제와 통제의 형태였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하면 그는 핸드폰을 빼앗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며 엄마,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외부인은 우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했습니다. 현석이는 인터넷에서 의료 정보를 공부한다며 각종 자료를 찾아왔지만 실제로는 그의 권력을 강화하고 저를 완전히 종속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의료 지식을 내세워 엄마,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모든 걸 관리해야 한다라고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그의 통제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돌봄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점점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정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과거에 사랑받던 아이로 기억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과 느끼는 감정은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의 통제는 식사와 휴식 시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음식을 천천히 먹거나 다른 방법으로 먹으려 하면 그는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소화에 문제가 생겨.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해야 해. 나를 믿어야 한다. 그의 말은 항상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강조하며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고 그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은 점점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외부와 접촉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며 제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조차 그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엄마, 너는 혼자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어. 내가 없으면 큰일 날 거야.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하며 제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은 단순한 통제를 넘어 저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학대와 성적 학대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신체적 마비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고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마다 공포와 혐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현석이는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저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건강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적인 접촉을 정당화하며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가하는 폭력과 학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척하며 생존을 위해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견디기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었지만 과거의 추억과 아들에 대한 미련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게 막았습니다. 제 정신은 끊임없이 현실과 기억 속에서 싸우며 아들이 아닌 학대자인 현석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서서히 자신의 상황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용기를 모았습니다. 아들의 학대 아래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처럼 느껴졌지만 작은 기록 하나하나가 제 마음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글로써 저의 경험을 세상에 전하려 합니다. 저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현석이의 학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과 마음을 최대한 숨기고 참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통제권을 손에 쥔 듯 행동했고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장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이 돌봐주고 있다고 믿었던 그의 손길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 폭력과 성적 학대의 수단임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항상 교묘하게 포장되었습니다. 엄마, 이건 청결과 건강을 위한 거야. 내가 없으면 큰일 나라는 말로 저를 설득하면서 동시에 제 자유를 점점 박탈했습니다. 방문객이 올 경우 그는 엄마가 피곤해요. 오늘은 쉬어야 해요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막았고 제가 도움을 청하려 하면 언제나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삶은 점점 더 고립되었고 세상과의 연결은 현석이의 입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제가 몸과 마음을 숨기고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없으면 누구도 저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을 버텼습니다. 그는 제 몸을 대상으로 한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에도 능숙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면 그는 엄마 이렇게 하면 평생 마비돼서 고생할 거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널 지켜주지 않아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마치 진리처럼 다가왔고 저는 점점 저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서 작은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뇌출혈과 마비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저는 여전히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고 그 첫걸음은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해 현석이가 없는 순간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현석이가 식사 시간에 오래 기다리게 했다. 마음이 힘들다. 라는 식으로 일상의 상황과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은 점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로 발전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시간대, 제 몸 상태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통해 저는 점차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을 숨기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하며 동시에 마음속에서 작은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 기적처럼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옆집 김 선생님이 제 절망적인 비명을 듣고 9일 일에 연락해 주면서 저는 처음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구급차와 병원,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들이 등장하면서 현석이의 악행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증거와 기록, 그리고 제 몸의 흔적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학대와 트라우마로 인해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라라는 친척의 도움으로 안전한 환경에 들어갔지만 저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 몸을 움츠렸고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했습니다. 회복의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정의 물리치료사와의 운동, 박민국 박사와의 상담은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손가락 움직임조차 힘들었지만 점차 팔과 다리, 균형 감각까지 돌아왔습니다. 신체적 회복과 함께 마음의 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박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용기예요. 회복과 재건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약초와 차, 수제 연고를 배우며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사람들을 돕고 상담하며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삶은 저에게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대상 창업 강연, 재도전 강연, 폭력 피해자 지원 모임 등을 운영하며 사회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고 저는 그들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 저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민 씨와의 성숙한 관계, 희정이와의 끈끈한 가족 같은 우정, 그리고 가게를 통해 얻은 사회적 인정과 만족감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근 어느 날 갓 만든 아르니카 연고를 정리하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힘없고 연약하며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어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하고 얇아졌으며 피부는 노르스름했고 눈은 퀭했으며 옷은 몸에 너무 헐렁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의 폭력과 권위적 힘을 모두 상실한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경멸, 연민, 그리고 작은 승리감까지 동시에 느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과거의 악몽은 이제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힘없는 인간이 되었지만 저는 그동안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은 명확했습니다. 자유와 안전, 자기 존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삶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약초와 차, 연고와 시럽으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삶의 의미로 바꾸고 다른 이들을 치유하며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경험과 회복, 치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할 것입니다.